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기초 능력의 5번째 능력이죠.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돈도 필요하겠고, 또한 다양한 물건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이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이런 부분을 다 자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원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유한성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구체적으로 시간 자원, 또 물적 자원, 예산 자원, 또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자원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직업 생활에서 시간, 예산, 또 물건들, 물적 자원, 또 사람들, 인적 자원 등의 이제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 또한 계획에 따라서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원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이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요. 자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낭비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어떻게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모든 자원들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돈도 없다고 그러고 항상 시간도 없다고 하고 항상 물건도 없다고 그러고 주변에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건, 또 주어진 사람들과의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 3년 차인 K씨는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이제 투덜댄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경력을 가진 L씨는 자신의 상황에 항상 만족하고 살고 있대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사례에서는 스마트 오피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스마트 오피스가 굉장히 이제 확산됐죠. 또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가 과연 가능할까? 직접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제 우려가 있었죠, 처음에는.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를 활용했더니 노동의 인간화, 생산성 향상, 동반 성장, 3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동의 인간화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적인 소외, 인간의 가치를 못 느꼈다 한다면 이제 사람에 더 초점을 이제 둘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시기에 SK텔레콤이나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등 다수의 기업들이 언택트 방식, 곧 비대면 방식의 근무를 시행했다. 다수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원격 근무제를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오피스를 활용해 밀집도를 낮추고 분산하는 방식을 활용했대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은 일단 T타워라는 곳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가 강조되면서 SK텔레콤은 수도권 지역에서 서대문과 종로, 판교, 분당에 거점 오피스를 마련했다. 즉, 본사로 출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SK텔레콤의 공유 오피스 구현은 그동안 영화 속에서 미래의 사무실 모습으로 상상해왔던 것을 현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거점 오피스 전략의 성과와 노하우, 적용 기술은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스마트 오피스의 구현은 노동의 인간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에게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조직의 부속품이라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인간 소외,
인간적 가치, 개인의 성향 이런 부분 많이 무시당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오피스를 통해서 인간의 이제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시켰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자원 관리,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런 사례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활동을 해볼까요? 자, 효율적 자원 관리를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알아보자. 아래 K씨 사례를 읽고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18세인 K씨가 65세에 은퇴한다고 할 때 47년 후 거점 오피스 도입으로 생긴 효과를 자원별로 계산해 보시오입니다. 자, 18세 일을 시작한 K씨는 거점 오피스 도입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가 아닌 집에서 가까운 거점 오피스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출근 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 줄어들고 유류비가 하루에 6,000원씩 절약됐다. 전자 업무 시스템으로 A4 용지가 하루 30장씩 절약되고 출장 갈 일도 줄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남는 기간에는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었고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할 시간이 늘어 직업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입니다. 자,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이제 절약을 했대요. 그러면 앞으로 47년 후, 곧 47년 동안 일은 한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30년 동안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 3시간에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하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간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돈도 하루에 6,000원씩 절약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출퇴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상, 복장 같은 것을 사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요. 또한 물적 자원, A4 용지가 하루에 30장씩 절약됐대요. 이 30장씩 절약됐다는 것을 매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굉장히 우리 이제 나무를 소비하는 부분도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또한 이제 인적 자원, 사실 이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얻는 그런 삶의 만족감,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부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개인에게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개인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자원의 개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원은 우리 이제 일상생활, 여기서는 직업기초 능력이니까 우리 기업 활동 아니면 직업생활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 돈, 물건,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은 더 높은 성과를 내고 경쟁 우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그 노동력이나 기술 통틀어 이르는 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시간 관리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돈은 이제 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이제 범위, 이런 부분을 이제 조직 내에서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자원이라고, 여기서는 물건이라고 안 쓰고 물적 자원이라고 했고, 또 사람도 인적 자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인적 자원 관리 능력,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원 관리 능력을 구성하는 시간 관리 능력, 예산 관리 능력,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이 하나라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채용 시험 문제나 이런 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없어도 되지 않다, 없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자원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제 확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자원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진 자원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아껴야 되고, 당연히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당연히 내 물건들을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 어렵죠, 자원 관리하기가. 그래서 이 자원 낭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 자원 낭비의 범인 찾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 시간이 너무 일러 잠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제 투덜대는 K씨. 그러나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대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도 빠듯하다고 불평하면서 매일 또 사 먹고,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고 또 항상 과식을 하고 또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습관 때문에 매일 정신이 없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오늘 뭐 우리랑 뭐 같이 회식이나 합시다 하면 뭐랄까 이제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된 채로 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굉장히 이제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K씨는 무엇이 문제이고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에서는 이 전기료 다이어트, 그러니까 피크 시간대에 1인당 100와트씩만 줄여도 대형 발전소 1개를 짓는 셈이라는 사례를 또 볼게요. 뭐 나 말고 누군가 다 아끼겠지. 뭐 내 돈 내고 내가 쓴다는데 어떻겠어.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안 끄고 이제 주말 내내 이제 켜 있는 상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 이기주의 생각들은 개개인으로 볼 때 그 양은 크지 않다. 하지만 무심한 전기 낭비가 모여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한다면 결국 에너지 대재앙을 불러온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100와트 줄이기 절전운동에 온 국민이 참여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나의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한 사람이 100와트 줄이기를 1000만 명 국민이 실천한다면 100만 킬로와트의 절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대형 발전소 1개를 해당하는 양이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 피크 시간대 에어컨 외에 전력 소모량이 많은 청소기, 전기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등의 전기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또한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서 소리를 없앤 채 의미 없이 켜놓는 TV도 한 번쯤은 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시간만 꺼보자. 낮 시간 창가와 이제 복도의 전등을 끄는 것도 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실내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그만큼 냉방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넥타이를 풀고, 이제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풀고 간편한 복장을 근무하는 쿨 맵시를 실천하면 2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약 14%의 에너지가 절감된다. 아울러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플러그가 꽂힌 채 전력을 낭비하는 이런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6%가 버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절전형 멀티탭 사용이 대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TV를 한 대 끄고 에어컨을 30분만 쉬게 하고 백열전구 2개를 LED 정등으로 바꾸기만 하면 전력 대란은 남일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을 낭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이제 무심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거죠. 의식하지 못한 행동이나 습관 때문에 이렇게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낭비에 대한 이런 사례, 낭비 요인 같은 것을 여러분들의 태도, 행동, 습관 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낭비했던 경험, 그리고 낭비 원인이 무엇일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또 예산, 돈, 그다음 물건들, 또 사람들 각자 한번 여러분이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뭐 늦잠을 뭐 자고, 그러니까 늦잠 자기라는 것은 전날 밤에 늦게 자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낭비 원인은 이제 계획을 한 게 아니죠. 몇 시까지 일어나서 언제부터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계획적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행동, 사소한 습관, 사소한 행동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해결책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계획을 해서 시간을 관리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면 그 어제 못했던 일들이 쌓이고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심코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비계획적으로 한 행동들. 자, 돈. 뭐 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름신이 내려와서 무계획적으로 지출을 하는 부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물건이 또 있는데 또 사는 거죠. 불필요한 물건 구입. 그리고 이제 뭐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뭐 이런 것 때문에 낭비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뭐 유행 따라가기. 휴대폰, 스마트폰도 괜찮은데 또 유행에 따라서 또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같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원함 아니면 뭐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의 관리, 뭐 인적 자원 관리, 뭐 이제 뭐 다른 시간, 예산,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낭비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면 자, 이게 계획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부분, 계획성이 없어서 또한 자원에 대해서 이 자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편리함.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되는데 뭐 택시 타고 간다던가 이런 것도 편리성을 너무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마케팅 전략도 뭔가 기존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편리함을 막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조금 더 편리하면 좋겠지. 그래서 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자원 낭비가 많이 된다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헛되게 하는 자원 낭비 요인들은 자원의 유형이나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대요. 첫 번째로 비계획적 행동, 그 다음에 편리성 추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인식 부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 부족입니다. 첫 번째, 비계획적 행동이라는 것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또한 뭐 돈, 우리 항상 뭐 가계부 같은 거 뭐 쓰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머릿속으로는 생각해도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계획 없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고 해요. 또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택시를 탄다던가 이런 편리성 추구. 이는 자원을 활용할 때 자신의 편리함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환경 오염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라고 해요. 하지만 저도 이제 머그컵을 막 사용하다가 보면 또 이제 이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그냥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또 자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리성 추구가 자원 낭비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불이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인식 부재.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의식? 뭐 이런 부분을 별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시간의 소중함을 덜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난번에 자기관리 능력 할 때도 이제 건강 얘기도 했지만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켜라, 관리하라라고 하는 말이 시간도 굉장히 지금 남녀노소, 뭐 부자건, 뭐 돈이 없던 그거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시간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성과나 아니면 삶의 만족도, 삶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 자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는,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자원관리 능력,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를 배우시면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효과적으로 어떻게 자원을 관리할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사례 전에 우리 L씨는 가장 일찍 출근을 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자료 등을 이제 리스트 이렇게 적어서 이제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얼마의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지 미리 계획을 세워 일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필요한 자원을 활용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L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바라요. 우리 이제 여기 이런 책이 있는데,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책을 보시면 모든 데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이제 원칙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원 관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게 절차나 그런 법칙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9세기에 손으로 수학 계산하는 기법을 설명한 책을 쓴 사람이래요. 그러나 알려진 최초의 수학 알고리즘은 알콰리즘의 책보다 더 앞선대요. 바그다드 인근에서 발견된 4000년 전 수메르 점토관에는 긴 나눗셈을 하는 방식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리즘은 이 수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요리법에 따라서 빵을 요리하는 것도 이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알고리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을 따라서 스웨터를 뜨는 것도 알고리즘을 따르는 것이다. 망치돌 끝으로 정확한 순서에 따라 쳐서 부싯돌 조각의 끝을 날카롭게 떼어내는 이런 정교한 석기를 만드는 부분도 역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석기 시대 이후로 알고리즘은 인류 기술의 일부였다. 사람들이 매일 마주치는 도전 과제들의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도 알고리즘이다. 컴퓨터 과학이라는 렌즈를 일상생활에 들이대면 크고 작은 여러 규모에서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차원에서는 특정한 문제를 풀 실질적인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최적 멈춤이라는 것은 살펴볼 때가 언제이고 뛰어들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이고, 탐색, 이용,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일 사이에 균형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정렬 이론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그런 것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이고, 캐싱 이론이라는 것은 옷장을 어떻게 채우는 법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책 안에서 나온 사례예요. 한번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본인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번 반성하는 상황 아니면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활동이에요. 지금까지 당신이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자원관리 측면에서 곤란함을 겪었던 사례, 그리고 그 일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판단하여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무슨 세미나를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세미나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만약에 장소도 필요하겠고, 세미나 발표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고, 예산도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건들, 자료집도 있어야 되고, 세미나에 필요한 명패도 있어야 되겠고, 현수막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이 남았다. 한 달 많이 남았는데 나는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이 장소 예약을 깜빡했다는 경우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사람들 발표 연사들이 그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 스케줄에 맞춰서 섭외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연락하면 다 되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 활동도 여러분 각자 그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왜 아까 같은 그런 실수 경험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알고리즘에서 봤듯이 이 프로세스별로 체크할 이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음 알아볼게요. 자, 효과적인 자원 관리 과정.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단계의 자원 관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아까 제가 이제 요 앞에 활동을 통해서 이게 물건, 장소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람이 필요한지, 아니면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물건들, 물적 자원들, 아니면 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 했어요? 인적 자원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시간, 뭐 한 달이 남았는지, 그러니까 행사일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이 필요한 자원의 종류의 양을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이용 가능한 이제 자원을 수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옷을 만약에 그 양장을 다시 수선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그 뭐 실 바늘은 얼마큼 있는지, 아니면 수선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재료들은 뭐가 있는지 등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없으면 뭐 구입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원 활용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계획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원의 종류를 크게 시간과 예산과 물건과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했다면 실제 그 상황에서 그 자원을 확보를 해야죠. 만약 이제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서 수집을 하고 없으면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자원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였다면 그 자원을 실제 필요한 업무에 할당하여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순위. 뭐가 더 급박한지, 더 급박하고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짜여졌으면 계획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의 단계로 계획에 맞게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자원 관리 능력이 이제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원이 무엇인지, 자원의 종류, 또한 자원을 낭비하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효과적으로 자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예산 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